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주변의 지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결혼을 결심한 남자들은 여자들의 능력이나 월급 등을 듣고 만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나이가 먹었음에도 사랑에는 직업도 나이도 없다라는 생각을 평생 가지고 살아왔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더라도 이 세상 모든 남자들이 다 똑같은 줄 아나 하며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난 예비신랑은 지인들이 이야기했던 것과는 다르게 저의 월급이나 능력에 대해선 궁금해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제 직업이 강사인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외에 제 경제 상황에 대해선 전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비신랑은 저보다 학력이 꽤 높은 편이었고 해외에서 유학도 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학력에 대한 부분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신경을 쓰는 쪽은 저였는데 처음에는 저도 약간의 열등이 있었지만 되려 신경을 쓰지 않는 예비신랑을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그리고 저희는 소소하게 만나 데이트하는 것을 참 좋아했는데 예비신랑은 물건을 하나 사는 것도 신중히 가격을 비교하며 사더라고요. 되려 제가 돈을 더 많이 쓰는 편이었는데 아무래도 제 직업이 강사이고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 다른 여성분들보다는 관리도 더 많이 받고 옷도 많이 사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일상생활을 할 때는 그런 치장에 지쳐 편하게 옷을 입고 때론 화장도 안 하고 후줄근하게 예비신랑을 만나기도 했죠. 그리고 여기저기 걸어다니며 산책하는 것도 좋아해. 제 차가 있어도 저는 굳이 끌고 다니지는 않았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예비신랑도 저와 비슷하게 걸으면서 데이트하는 걸 좋아해 교외로 멀리 나갈 때만 예비신랑의 차를 타고 다니곤 했어요. 자기야, 혹시 데이트할 때 지하철로 다닐 거면 그것만 미리 얘기해 줄 수 있어? 괜히 내가 구두 신고 가면 여기저기 걸어 다닐 때 불편하니까. 그런 날은 운동화 신고 가려고. 그래야 자기랑 더 오래 걸을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저를 더 배려해 주었어요. 솔직히 이런 모습에 저는 2번이나 반했고 월급이나 제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모습에 3번 반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의도해서 저의 월급이나 재산 등을 숨기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고 예비신랑과 만나면서 그런 것들은 다 잊고 순수하게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만약 이런 진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제 월급과 재산 등에 대해 이야기할 참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한 제 친구들 몇 명이 제게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하냐며 네가 일부러 의도해서 숨긴 것도 아니고 예비신랑이 묻지 않는 건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남자는 언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미리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듣고 보니 친구들의 말이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결혼을 하고 나서 밝혀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워낙 예비신랑은 천성이 착해 그럴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 잠자코 있었고 결혼한 지 1년 만에 예비신랑이 먼저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저 또한 이런 남자는 놓치기 싫은 마음에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결혼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차근히 결혼 준비를 시작하기로 했고 2주도 안 돼서 예비시댁에 먼저 인사를 가기로 했어요. 평소에는 후줄근하게 입고 대충 다녔었지만
이때만큼은 저한테도 예비 신랑에게도 중요한 날이었기에 저는 최대한 깔끔하게 예쁘게 입고 이것저것 선물도 사가지고 예비 시댁에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기 전날에도 예비 시부모가 무슨 질문을 할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일단은 직업과 월급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까 싶어 이제서야 그동안 예비 신랑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날 상상하고 그렸던 그림과는 다르게 이상하게 전개가 되더라고요. 예비 시댁에 들어가니 제 눈에 가장 먼저 보였던 건 예비 시모가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이 아닌 배달 음식들이었어요. 그리고 신우라는 사람과 예비 시부는 세상 편한 자세로 웃으면서 TV를 보고 있는데 제가 와도 별로 달갑지 않다는 듯 쓱 쳐다보고 인사만 받고 말더라고요. 당황스러운 마음에 예비 신랑의 얼굴을 살짝 보면서 조용히 물었어요. 저기 재윤 씨, 오늘 내가 인사 온다는 거 부모님한테 말씀드린 거 맞지? 약간 분위기가 이상해. 그럼 오늘 자기 오는 거 우리 부모님도 다 아시지. 아유, 원래 우리 집 분위기가 이래. 좀 쿨하다고 해야 할까? 아무튼 좀 자유분방해. 근데 친해지면 이게 훨씬 편할 거야. 살다 살다 아무리 쿨하고 자유분방한 가족이라고 해도 갖춰야 할 예의라는 건 있잖아요. 그래도 앞으로는 내가 이 집의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사람이 집에 왔는데도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쿨한 거랑은 다르다고 생각했고 제대로 대접을 못 해주더라도 반겨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죠. 첫 만남부터 여간 불편하고 실망감도 높았어요. 하지만 예비 신랑은 걱정 말라며 아무렇지 않게 저를 데리고 가는데 첫 만남부터 저도 나쁜 이미지를 심어드릴 순 없어 최대한 밝게 웃으면서 집으로 들어갔네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식사를 할 때 확 느낌이 왔어요. 예비 시부모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 저를 탐탁치 않게 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어찌됐건 애지중지 키운 아들을 장가 보내는 거고 며느리 될 사람한테 이것저것 묻고 싶으실 텐데 딱히 하시는 질문도 없을 뿐더러 저에 대한 기대감조차 아예 없는 것 같더라고요. 불편한 마음으로 이 집에서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을 수십 번이나 했어요. 어색한 분위기에서 밥을 먹고 예비 시댁 식구들과 소파에 앉아 제가 사온 과일을 먹게 되었는데 그때서야 몇 마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화에서 속이 뒤집어진다는 느낌을 이때 처음 느끼게 되었어요. 먼저 얘기를 꺼낸 건 예비 시모였죠. 이제 우리 재윤이랑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나도 이름 편하게 부르고 말 놔도 되지요? 아, 네, 그럼요, 어머니. 소담이라고 편하게 불러주세요. 말도 편하게 해주시고요. 그래, 알았다. 어차피 재윤이 말로는 이미 마음 정리 끝냈고 너랑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선 찬성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말인데 내가 이 말은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어렵사리 말 꺼내는 거야. 네, 어머니. 결혼 허락해 주시는 건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이든 해주시면 귀담아 듣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애들 아빠랑 나랑 너무 놀랐어. 듣자 하니 그쪽 학벌이며 직장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더라고. 우리 채윤이도 뭐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서 내가 더 이상 따로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게 좀 실망스럽더라고. 그게요, 어머니. 제가 결혼하게 되면 더 자세히 말씀을 이제야 제 자세한 직장 이야기며 재산 같은 부분을 밝힐 때가 된 것 같아서 예비 시부모에게 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예비 시부가 말을 가로채더군요. 일단 어른 이야기를 가로채면 안 될 것 같아 예비 시부의 이야기가 끝나면 오해 없게 제대로 말씀드려야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황당한 얘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예비 며느리도 잘 알겠지만 우리 재윤이는 유학도 보내고 할 수 있는 교육 다 시키면서 왕자처럼 자랐네. 그 결과 지금 내노라는 최고 대기업에서 대우받으면서 일하고 돈도 잘 벌고 있지 않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유학 갔다 온 후에 회사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거요. 그리고 아직 저희 둘 다 월급에 대한 부분은 공개를 하지 않아서 돈은 잘 버는지 모릅니다. 아, 대기업 연봉이 얼마인지도 모르는가? 하긴 그 회사에 들어가 봐야지 알지. 근데 암튼 자네보다는 많이 받을 걸세.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지금까지 아들한테 투자한 거에 비해 자네가 우리 아들보다 학력도 떨어지고 직장이나 월급도 떨어지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실망스럽고 창피하기까지 하네. 아, 자네 같으면 안 그러겠나? 저 아버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자꾸 말 돌리지 말어. 우리가 결혼 반대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듣고만 있으라고. 솔직히 내 성격에 이 정도면 양보 다 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쪽이 뭐 강사일 하면서 얼마나 버는지는 몰라도 어디 내놓기도 부끄럽다고. 우리 재윤이랑 그래도 급이라는 게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급이. 그치? 그래서 말인데 그냥 결혼하면 일 관두고 주부로 지내고 있어. 그게 더 남는 장사야.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재윤이 밥 해먹이고 그게 더 돈 버는 거라고. 예비 시부모의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어 기가 막히더군요. 근데 더 기가 막혔던 건 예비 신랑이 옆에서 본인 부모님의 말에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엄마 아버지 말씀처럼 그렇게 한다고 해. 돈은 내가 벌어올 테니까 자기야 집에만 있으면 편하지. 거기서 예비 신랑은 제 편에 들을기도 모자랄 판에 되려 더 맞장구를 치며 그렇게 하라고 압박을 주는데 여태 예비 신랑이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해 왔던 거구나 싶었어요. 제 직업과 제 월급은 이미 형편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아예 관심조차 없었고 그냥 무시를 했었던 거였죠. 그저 본인 뒷수발이나 드는 사람이 필요했던 건가 싶어 그런 예비 신랑의 말과 행동에 눈으로 욕이란 욕은 다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예비 시모가 제게 던진 말 한마디에 폭발을 하고 말았어요. 저보고 일 한답시고 밖에 나가서 흥청망청 돈 쓰면서 본인 아들 신수 망치지 말라는데 본인은 그런 능력 없는 여자들을 통칭해서 식충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저도 너무 열이 받아 욕만 안 했지 그 자리에서 완전 쏟아 부었는데 아무래도 제 직업이 강사이다 보니 저도 말빨 하나는 셌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맞받아 쳤어요. 어머니,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런 무례하고 무식한 말을 하실 수 있으세요? 능력 없는 제가 식충이라면 어머니처럼 예의 없는 사람은 무식이겠네요. 제가 어머니 아들처럼 대기업에 다니진 않지만 저 당신 아들만큼 능력 있어요. 어떻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시면서 제 직업, 제 능력을 그렇게 폄하하세요? 만약 당신 아들이 잘났으면 더 잘난 사람을 만났겠죠.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 못 들어보셨어요? 근데 전 알겠네요. 저 사람이 저랑 끼리끼리 어울릴 인간이 아니라는 거. 저보다 한참이나 질 떨어지고 너무 학급이네요. 되려 제가 기분이 나빠요. 아이, 소담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 이래?
너 정말 무례하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부모님 앞에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내가 뭐가 되냐고? 제가 이렇게까지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비 신랑이나 예비 시댁 식구들은 단 한마디 미안하다는 사과도 없었는데 더 열이 받았던 건 제 앞에서 영어를 뽐내며 자기들끼리 제 욕을 하면서 비웃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이 인간들 당연히 제가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욕설까지 섞어가며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당하니 굳이 제 월급과 제 재산을 밝힐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도저히 그 집 사람들이랑 엮이고 싶지 않아 자리를 박차고 그냥 집을 나와 버렸어요. 가족 될 사람으로 처음 본 사람한테 이딴 식으로 대화하는 걸 보니까 당신 진짜 성격 따야겠다. 여태 나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았던 게 내가 당신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궁금해하지도 않았던 거네. 그럼 결혼 따위는 더더욱 하면 안 되지. 야, 솔직히 내 스펙에 내 직업 정도면 네 말대로 너 같은 애를 만났겠냐? 만만하니까 만난 거 아니야. 근데 감히 우리 부모님 앞에서 개망신을 주고 우리 가족을 무시해? 나도 이참에 잘 됐어. 기생충 한 마리 떨궈냈으니. 이 말을 듣는데 지금까지 내가 사람을 너무 잘못 봤구나 싶어 혼란스러웠고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았어요. 그렇게 씁쓸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갔는데 예비 사위와 예비 시댁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셨던 저희 부모님은 이 사실을 모르고 해맑게 웃으시며 시댁 식구들은 어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꾹 참고 어떻게든 제 선에서 해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엄마의 환한 미소에 무장해제가 된 듯 울음이 먼저 터져 나왔어요. 결국 저희 부모님께도 제가 당했던 일들에 대해 있는 그대로 모두 설명을 해드리고 파혼으로 결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히 저희 아버지는 전후사정 이야기 다 들으신 후에 노발대발 난리를 치시며 본인 아들이 귀하면 남의 집 딸도 귀한 법인데 어떻게 그딴 식으로 취급을 했냐고 성을 내시며 바로 예비 신랑을 쫓아가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미 끝난 인연이었고 그 인간 얼굴 꼴도 보기 싫어 아버지를 필사적으로 말렸네요. 그제서야 결혼한 친구들이 했던 충고와 조언이 생각이 났는데 왜 그렇게 연애 초반에 월급부터 재산까지 이왕 얘기 안 한 거 끝까지 숨기라고 했는지 100번, 1000번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무리 요즘 세상이 여자도 능력이 있고 돈도 있어야 결혼도 잘한다고 하지만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나 현실은 더 차갑고 더 돈으로만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 예비 신랑에게 내 월급과 내 재산을 솔직히 이야기했었더라면 그때 더 저를 돈으로 생각하고 더 좋아하는 척, 사랑하는 척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족들 또한 나를 그저 통장으로만 봤을 것 같고요. 예비 신랑과의 결혼 소식을 알고 있었던 친구들도 제가 예비 시댁에 인사를 갔다 온 게 궁금했는지 끊임없이 연락이 왔는데 파혼을 숨길 수는 없으니 솔직하게 이런저런 일들로 끝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제 친구들 또한 예비 신랑을 알고 있었던 애들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며 너무 화가 난다고 했었죠. 이렇게 친구들조차 절 위로해준다고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는데 예비 신랑이었던 그 인간은 제게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없는데 그저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확실하게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끝이구나 싶었고 앞으로는 볼 일 절대 없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파혼을 하더라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더니 예비 시댁에 인사를 다녀온 후 약 일주일쯤 지났을 때 갑작스럽게 예비 신랑한테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거절할 생각으로 안 받으려고 했는데
일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로 너무 심각하게 쉬지 않고 울려대서 대체 무슨 대단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까지 전화를 하나 싶어 다시 전화가 왔을 때 받아보았어요. 그런데 이 남자 마치 저희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담아, 그동안 잘 지냈어? 우리 집에 인사 왔다가 그렇게 나가버리는 바람에 내가 진땀 좀 뺐어. 엄마 아버지 마음 돌리느라 일주일 동안 내가 엄청나게 고생했다고. 그런데 너는 이런 걸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연락 한 번 없냐? 나 서운할라 그래?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인간의 뻔뻔스러운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정말 이게 지금 꿈인가 생신가 싶었고 자기네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화가 났어요. 이제 와서 갑자기 왜 이래? 내가 너네 집에서 나올 때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어? 이제 너랑 볼 일 없다고. 그리고 너도 그랬잖아. 나보고 기생충 한 마리 떨궈내서 좋다고. 근데 왜 네 부모님을 설득했다고 하니?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 예비신랑은 상당히 당황을 했는지 말을 못하고 있다가 제가 전화를 끊으려고 할 때 급하게 저를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더라고요. 아이, 소담아, 말을 왜 그렇게 해? 우리 가족들 때문에 많이 속상했지? 그때는 다들 장난식으로 쪼크로 말이 심하게 나와버렸어. 우리 가족들 워낙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필터링 없이 얘기를 잘하거든. 우리 가족들이 소담이 너 싫어하는 거 아니야. 다들 너 좋아했고 집에 누구 인사 오고 그러는 게 처음이라 어색해서 그랬던 거고 제발 오해하지 마. 참 너도 애 많이 쓴다.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날 잡으려고 드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장난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장난으로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는 이야기도 모르니 너는? 일단 오늘 내가 전화한 건 소담이 너 마음 좀 풀어주려고 전화한 거야. 내가 또 연락할게. 너 마음 풀릴 때까지 연락할게. 그리고 네가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우리 네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나오는지 몰라도 네 말 더 이상은 듣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길에서라도 마주치지 말자. 아주 재수가 없으니까. 저는 더 이상 그 인간의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들어줄 시간도 이유도 없어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전화를 끊고 나서 전 더 이상 예비신랑이었던 그 인간을 볼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뭔 생각인지 다음날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까지 자기 엄마와 함께 쫓아왔더군요.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인 척 무시하고 지나쳤는데 어느새 제 모습을 발견한 그 인간과 그 인간 엄마가 제 옷깃을 잡고 이야기나 하자고 애원하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이 두 사람이 제 직장까지 급하게 쫓아온 걸 보면 제가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이야기들에 대해 이 인간이 알게 되었고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려놓고자 하여 찾아왔다는 걸 예감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 두 모자가 무슨 말을 짓거리는지 드러나 보자 싶어 어디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하니 그 인간이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소담아, 실은 내가 며칠 전에 우리 둘 소개해줬던 형균이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형균이가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들은 게 있어서 왔어. 형균이 오빠한테 얘기 들었으면 알겠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여자인지. 왜? 이제야 나 놓친 게 후회돼? 그럼 네가 정말로 그 뷰티 사업 창업하는 거 강의해주는 그 유명 강사가 맞다는 거야? 그리고
형균이한테 들었는데 너 네 이름으로 된 상가도 2채나 있고 오피스텔도 1채 갖고 있다면서. 그리고 차도 스포츠카라는데 너 그거 정말 사실이야? 왜 그럼 나한테 여태. 왜 여태 말 안 했냐고? 네가 이럴까봐 말 안 했지. 설마 했는데 네 밑바닥 다 드러났다. 그리고 그거 물어보려고 이 아침까지 여기서 이러고 있니? 알았으면 이만 꺼져. 나 더 이상 너 볼 일 없으니까. 아줌마도 가시고요. 저기요, 소담님. 제가 그때는 정말로 송구하게 아주 큰 실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소담님의 마음을 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제발 방법만 알려주신다면 제가 정말로 뭐라도 할게요. 이 아줌마 왜 이러세요? 왜 갑자기 극존칭을 써요? 처음 만났을 때처럼 반말 찍찍하고 식충이니 뭐니 그런 말 해보지 그래요? 아니면 또 내 앞에서 영어로 떠들어 보던가요. 내가 그거 하나 못 알아들을까봐 그랬어요? 그러다 이 아줌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고, 자기도 모르게 영어가 튀어나온 거라며 계속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길래 더 이상은 들을 가치도 없다 생각해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자리를 떴어요. 당연히 그 2사람은 뒤따라 저를 잡았지만 저는 그냥 사무실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예비신랑에게 제 얘기를 해줬던 형균이란 오빠한테 전화를 했죠. 근데 이상하게도 형균 오빠도 굉장히 화가 난 듯 했어요. 소담아, 너 재은이랑 파혼하길 100번 1000번 잘했다. 내가 너한테 그딴 미친놈을 소개해줘서 정말 미안하다. 왜 그래, 오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니, 한 일주일 전인가 그놈이 다짜고짜 연락이 와선 나한테 이상한 여자를 소개해줘서 결혼 파토 났다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 어디 거지 같은 여자를 소개해준 거냐고 하길래 내가 알고 있는 네 능력이랑 네 재력에 대해 얘기했더니 까무라치게 놀라면서 그게 사실이냐고 몇 번이나 묻더라고. 그래서 온 거구나. 방금 내 회사까지 쫓아와서 뭔 얘기를 하는지 들었는데 속이 훤히 보이는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들어왔지. 그러니? 아마 내 생각엔 재은이랑 재은이 어머니 너 살고 있는 집까지 쫓아갈 수도 있어. 웬만하면 확실하게 정리해. 사실 재은이 걔 요즘 상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상황이 안 좋아졌대? 재은이가 다니는 회사에 우리 처제도 마케팅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잖아. 근데 최근에 신제품 만드는 프로젝트 하다가 다른 업체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나 봐. 이미 디자인부터 제품 제작까지 완료가 되어서 판매 날짜만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도용 사실 밝혀져서 판매가 불가능해지면서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더라. 벌써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넌 몰랐니?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 나한테는 말 한마디도 안 해서 당연히 몰랐지. 지도 여태 나한테 숨기는 게 있었네. 우리 처제 말 들어보면 회사에서도 이 문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잘리는 건 둘째치고 업계에서 거의 퇴출 위기일 거라고 하던데 아마 그래서 너랑 다시 결혼하려고 찾아간 것 같아. 그러니까 너도 괜히 받아주지 말고 조심해. 형균 오빠는 몇 번이고 사람 소개 잘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말을 했고 이제라도 이렇게 파혼을 하게 됐으니 다행이라고 하였어요. 하지만 제게 기생충, 식충이라고 했던 이 인간들은 지들이 기생충, 식충이처럼 제가 살고 있는 집까지 찾아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했고 아직도 저를 사랑한다는 소름 끼치는 말을 내뱉는데 저는 예비신랑이었던 그 인간에게
너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통장과 돈을 사랑하는 거 아니냐고 했네요. 지금 네 상황이 나락으로 가게 생겼으니까 이딴 소리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 옆에 있던 그 인간의 엄마는 계속해서 제게 극존칭을 써대며 그런 의도로 그러는 게 아니라고, 다 자기들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본인 아들은 용서를 해달라고 싹싹 빌더라고요. 저의 진짜 능력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 결혼을 성사시키겠다는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듣는데 아주 진절머리가 났어요. 내가 미쳤다고 너랑 결혼해서 네가 회사에서 사고 친 거 손해배상 비용을 내주겠니? 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 어딜 기생충처럼 빌붙어서 내 피 같은 돈을 빨아먹으려고 해. 니들 다들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니들이 해결해. 제 얘기가 끝나자 그 집 식구들은 순식간에 표정이 굳어버렸고 그 인간 또한 많이 당황스러웠는지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저는 할 말을 다 했으니 더 이상 이들을 상대하지 않고 경비원을 부른 후 경찰에 대신 신고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벌어진 뒤 그 인간들을 보는 일은 없었어요. 나중에 형균 오빠를 통해 그 인간들의 소식을 들었는데 결국 회사에서 쫓겨난 것과 동시에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을 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로 인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던 아파트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던 차까지 모두 팔았다고 하고 지금은 근근히 알바를 하며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식을 듣곤 너무나도 속이 시원했어요. 만약에 제가 먼저 저의 경제력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다면 아마 저는 이 인간들에게 깜빡 속고 모든 걸 잃은 채 이혼까지 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파혼으로 끝이 나게 되니 되려 너무 다행이었고 하늘에서도 절 도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파혼을 겪으면서 사람이 항상 착하게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이 일을 계기로 더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겠다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좋은 마음과 건강한 생각으로 인생을 사셔서 복 많이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길고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